정말 혁신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8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아마 지금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즉각적인 지급 결제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순간 송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바이아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AI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의 소속으로 AI하고 디지털 자산 최고위 과정의 주임 교수로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 기반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회사의 이제 한국지사 투자 총괄로 한국의 좋은 기업들, 제 주요 관심사는 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글 쓰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칼럼이라든지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여러 저자분들과 함께 이 앞에 보이시는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공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전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한번 나눠보면 미국의 대응 전략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U죠. 유럽 쪽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각국들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통화 패권의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애초에 달러라고 하는 자신들의 통화가 피지컬 세상에서는 그냥 패권 통화였죠. 우리의 통화를 이 널리 디지털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게 만들고 더 많이 침투시킬 거고 더 많이 확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패권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내에서 EU 국가들 사이에서 쓰이는 유로라고 하는 이 화폐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유럽 안에서만 대부분들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자신들의 어떤 시장의 안정을 좀 더 중요시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혀 패권 통화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많은 통화들이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겠죠. 디지털에서는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를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특정 권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들을 저는 아마 다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만 하더라도 야 우리 동남아에서 지금 케이팝 인기 많잖아. 그러면 우리 동남아를 아우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위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 구조라든지 은행의 역할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반적으로 이 민간 혁신을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확 키운 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거기다가 더 씌우는 그러한 좀 포용적인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도 정확히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중심의 금융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질서 있는 도입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문화라든지 법 차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는 문화가 강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나이티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카의 이제 기본법인 미카 법안 같은 경우에도 발효되는 즉시 모든 나라가 다 따르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단일 규제 체계를 추구하는 이러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가 가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속도도 다르고 대응 방식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라는 것들, 미국은 빠르게 규제하고 안정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유럽은 오히려 유로화를 이 달러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도 보호하고 시장 안정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 혁신을 더 많이 좋아하는 국가 또는 금융 안정을 좋아하는 국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결국에는 대응 전략도 다르게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사실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인가 발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잘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통과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되어 있고, 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은 화두를 띄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라는 게 있었죠. 대선 때에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재는
대통령이 되셨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를 빠르게 획득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8시 뉴스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루기도 하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논의가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참전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참전을 했는데 한국은행의 사실은 이제 기조가 지금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도 어떠한 기조냐면 통화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 가능한 은행 중심으로 은행이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민간에게 빅테크,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에게 사실은 열어주었을 때보다 당연히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도 빠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장 안정 또는 정부 입장에서의 통제를 더 선호할 것이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술 혁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팔로우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원화를 수출해보는 일까지 해볼 것이냐, 이 사이에서의 지금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 관계일까요? 공존 가능한 구조일까요? 네, 사실 CBDC하고 공존 너무나 가능하거든요. 이제 CBDC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지금까지는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화폐의 역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화폐의 역할을 다룰 수 있고요. 이 CBDC는 통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일환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발행된 통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한 후 그것을 또 동일한 가치를 블록체인상에서 좀 더 이동이 용이하거나 사용에 용이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를 더 많이 발행시킨다거나 하는 같은 것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BDC의 역할, 기존의 원래 통화에서 하던 역할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은 충분히 분리될 수 있고 다르고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이 불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폐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철학의 차이. 즉, 신뢰를 누가 줄 거야? 신뢰를 어디에 맡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철학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권력의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열어서 누구든지 기술로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신뢰를 또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이 서로 사실은 이제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말 데이터이긴 한데요. 이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94%가 현재 CBDC 관련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4%는 실증 단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는 시범 운영을 POC하는 거죠. 실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체감하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실 그 경쟁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거, 쉬운 거, 재밌는 거, 혜택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화폐 또는 화폐의 성격을 가진 어떤 자원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역할과 안정성을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할 수 없어 또는 무조건 CBDC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공존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무엇을 쓰게 하는 것이 또는 국민들이 무엇을 쓰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용이하겠는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CBDC 같은 경우에는 공공 목적 초점 맞출 수 있겠죠. 보조금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생활지원금이었나요? 소비지원금이었나요? 저는 약간 용돈이라고 제가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준 용돈이라고 불러서 그런 공공의 목적에 초점 또는 이제 좀 투명한 어떤 국고 보조금이나 투명한 기금이 쓰여야 되는 영역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결제 편의성이라든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확장 목표를 사실은 이제 수행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제 시킬 수 있는 건 거죠. 우리 기업들 열심히 밀어주면서. 그래서 상호 경쟁하면서 또 보완적인 역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 혁신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제 국경 송금은 저도 해외 투자자로서 그 크로스보더 투자라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운영하는 회사에 해외에 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혁신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는 해외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수일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작 몇십만 원 보내는데 막 수수료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면 사실은 수백억,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을 한 수분, 수초로 줄여준다거나 또는 수수료도 거의 1% 미만입니다. 그 1%조차도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결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뭐 핀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갈 수 있는 수수료겠죠. 수수료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 국경 간 송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 시장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뭐 사장님 월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뭐 이런 기사였어요. 기사 제목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원화로 받기 싫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 같아도 원화로 받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 시장이 8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아마 지금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꾸 이제 은행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아주 은행의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실은 이 중개 수수료로 정말 쉽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러한 혁신, 송금 혁신 에서부터 아마 충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만 가져가면 다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촉발된 송금 혁신은 은행의 중개 수수료 수익 모델을 변화시켜야 되게 하는 강력한 이제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에 있는 신용을 획득하기 어려워서 그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언뱅크드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던가 또는 기존 금융이 제공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을 해주면서 사실 국경 간 송금에는 가장 큰 그리고 즉각적인 혁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간에서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까도 대표적으로 뭐 USDT라든지 USDC 같은 테더 서클을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그러면 시장이 이제 우리가 법 제도화가 되고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9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될까? 아니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곳들이 발행사로도 등장을 할 것이고 또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필수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환경이 아마 곧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용적인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계라든지 자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 정산, 즉각 결제예요. 제가 피디님한테 보내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쓰게 되면 몇 날 며칠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무역으로 놓고 친다 하더라도 돈이 옮겨가는 데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걸린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환율이 엄청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지급, 결제,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차원, 자금 운용 차원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도에 투자금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 투자 자문위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인도에 보내려면 우리가 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한국은행 거쳐가지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갔다가 그 중앙은행에서 다시 이제 거기에 그 걔네들의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격히 변동을 해서 몇백 원인가가 모자랐어요. 며칠을 걸려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도 당연히 또 기업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쓸 이유가 없게 만드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우리 많이 뉴스에서 봤을 텐데 아마존, 뭐 월마트, 쇼피파이 이러한 커머스 하는 곳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도 이 결제 시스템 바꾸자라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써야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거 쓰면 훨씬 더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스테이블 코인 만든대, 월마트도 만든대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도 필수가 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규제 다르고 저 나라 규제 다르고 한다면 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 공통의 규제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뭐 표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뭐 KYC, AML 같은 거. 준비금 요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적어도 100%. 그래서 네가 1억 달러어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1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준비금 요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에서 아니야 50%만 보유해도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100%를 보증하고 있는. 그러면 야, 저 나라에서 발행한 거하고는 거래 못해 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다 100%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1억 달러 발행하고 싶어? 2억 달러를 네 은행에 넣어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야, 그거 어떻게 사업이 되냐라고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통용되는 여러 가지 상호 운용을 갖춘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공통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도 지금은 각국이 앞다투어서 우리도 이거 할게, 우리도 저거 할게 라는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규제 표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예를 신뢰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규제 조건 안에 뭐 회계감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 준비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주고 땡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지금 테더사의 준비금 얼마나 잘 보관되고 있어라는 것들 볼 수 있게 하는 준비금 공개 규칙 같은 것들, 또 어떠한 규제 기관들이 감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국경 간의 상호 운용성. 예를 들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열심히 일본 가서 재미있게 잘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편하게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스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선 이거, 저기선 저거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무역 금융 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변환이 쉬워야지만 이 또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서도 쓰일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 기관들 또는 전통 금융 기업들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새로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거 다 만들자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금융 인프라와 어떻게 통합을 잘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지금 페이팔이 열심히 그런 것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와의 통합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간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세상을 지금 이제 지켜보고 또는 이것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재밌냐면요. 저는 정치학도 출신입니다. 정치 철학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힘의 균형, 국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깡패 국가 하나가 모두를 장악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극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되 대신에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넘나들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것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의존하는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가 쉬워지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나라에도 내 거 얼마 좀 주고 있고 저 나라에도 내 거 얼마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 나라도 망하면 안 되고 저 나라도 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세계 평화에 다른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거나 하더라도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지내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영역에 엄청난 그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각국의 화폐 기반으로 발행되고 또는 다양한 자산 기반으로 발행되어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하면서도 국가 간의 규제 표준과 상호 운용성 등을 통해서 더 그 왔다 갔다가 편해지는 이러한 환경들이 이 힘의 균형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그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화폐가 국경을 넘을 때 이제 마찰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효율, 비용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화폐가 공존하면서 사용자들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학도로서 이 시장을 처음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 시장 안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국채죠, 국채. 미국은 지금 국채를 하도 남발해서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이자 주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안달이겠죠. 국채 금리를 너무 낮추면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겠죠. 그러면 팔 수가 없고 빚을 내야지만 우리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서도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툴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법을 보면요.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준비금을 미국의 국채로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당연히도 그들이 사서 보관해야 되는 미국 국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0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동력원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지컬 세상에서의 패권은 장악을 했잖아요. 달러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 국경을 너무 쉽게 넘나드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프라다라고 하는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패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깔겠다, 달러 기반으로 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치 철도 길 까는 거죠. 그래서 철도 길을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깔아놓고 거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쉽게 누구든 쓸 수 있게 만듦으로 해서 이 피지컬 세상에서 누리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온라인에서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우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6년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계기나 지금 성장세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자산이 이러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었죠. 정부가 보통 그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러한 신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정부나 중앙기관이 아니라 이 P2P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거래에서도 실제적으로 될 수 있고 신뢰 보증도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주면서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쭉 사망 선고를 수백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화로는 한 2억 원 정도의 그 가치를 내다보는 자산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가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서의 안전성 또 자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화폐로 쓰일 수 있느냐 이러한 논쟁도 분분하기도 하고 가격이 워낙에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과 화폐 영역에서 혁신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궁금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자산이 이동하고 실제적으로 기술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중앙정부의 보증 없이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질서가 충분히 재편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럴 때 있어서 비트코인 같이 좀 그런 그 자산 가치가 급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화폐로 사용할 수 없지는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면서도 화폐의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코인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또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능성이죠. 이 국경을 초월한 이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폐가 필요함에 따라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법정화폐와 연동된 코인일 뿐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화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궁극의 화폐라는 이제 그 라인이 이 저희 책 커버에도 있죠. 사실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이고요. 그리고 가치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화폐로 좀 인정을 하고 실제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 보면 뭐 돌멩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때에는 실제적으로 실물들 간의 어떠한 그런 그 교환 같은 것들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금, 은이라거나 동이라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주조한 어떠한 그런 그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는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화하는 화폐가 만들어내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 권력도 화폐의 진화에 따라서 재편돼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3대 화폐의 기능을 넘어서는 화폐가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3대 기능도 사실은 고대 때부터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정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환의 매개, 또 가치의 척도,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3대 화폐 기능은 당연히도 갖추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화폐에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 화폐를 계약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머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머블하는 디지털 화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화폐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로까지 이제 그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궁극의 화폐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를 뒤흔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크립토 커런시, 뭐 코인, 토큰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경을 넘나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그 국경을 넘기 가장 어려운 거 뭐 인간도 넘기 어렵죠. 요즘에 특히나 미국 가면은 뭐 맨날 빠꾸당하고 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지 뭐 넘을 수 있고, 물자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뭐 통관하는 어떤 관세청 넘어가서 통관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크로스보더 투자를 좀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국경을 넘어서 돈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일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보내는 게 가장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크립토커런시는 사실은 그 물리적인 위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자산을 또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송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결제의 가장 중요한 무역 같은 경우에 이 실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금융에서 쓰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인프라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라고 하는 그 화폐를 쓰고 있고, 이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계속 뭔가 가난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중앙 정부를 믿을 수조차 없어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찍어낸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국가들을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직까지 그 디벨롭먼트가 진행 중인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차라리 나는 달러로 월급을 받고 싶어요, 내 자산을 달러로 보관해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달러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쉬운가요? 또는 미국의 은행을 갖고 있는 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나이지리아의 개발팀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월급 뭘로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은 테더로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달러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더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테더를 보내드리면 되는데, 달러로 받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은행 시스템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핀텍을 쓰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 지점에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그런
핀테크 기업을 써서 미국에 이제 그 계좌로 돈을 받아요. 그럼 전 달러로 보내주고 보내주는데 제 쪽에서도 이미 상당한 양의 이제 그 수수료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 5, 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받을 때에 그 핀텍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내야 되는 수수료가 또 5,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의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루 만에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 소모 그리고 또 보내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어떠한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요. 테더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달러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달러 선호 현상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원래도 달러로 뭐 받는 게 좋았지만 그 달러를 사실은 미국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신용을 내가 이제 인정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면 내가 달러를 보유하는 거랑 똑같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을 오히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일들 또는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할 때에 너무나 간편하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공식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달러화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엄청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금융권, 기존의 은행들이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부르는데 금융 포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는데 이 제3세계 국가에 있는 곳들은 사실 그런 일들 매일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당신의 신용을 묻지도 않고 계좌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용이하고 보관도 편하고 이동도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포용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초부터도 약간 이 언뱅크드라고 표현되는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실제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혁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저희도 코인 투자를 하지만 이 코인 투자를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DeFi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Decentralized Finance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뭐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나온다든지 뭐 렌딩 돈을 빌린다든지 빌려주고 이자 받는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있어서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게 디파이 세상에서만 쓰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기관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 기존의 자본시장과 디파이 시장이 연결되는 축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표적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 선점하고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의 시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큰 변화들이 결국에는 정책과 제도화를 촉발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사실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1년 전도 그렇죠. 이 크립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그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너무 너희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 우리는 그거 가기도 너무 어렵고 신뢰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좋다고 뭐 안 따라오면 너네 다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감은 가중시키는데 뭐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최근에도 그 한국에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은 뭐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물 카드는 발급이 되진 않는 홍콩에 이제 레다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자 카드랑 연동을 해서요. 비자 카드를 받는 가맹점에서는 레다페이라고 하는 이 실물 카드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레다페이라고 하는 내 스테이블 코인 계좌가 연동되어 있는 내 카드로 그냥 결제하면 그냥 우리 일반 신용카드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애플리케이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한국 입장에서는 우와 신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던 사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정말 이 크립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넣어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거나 이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항상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자 희망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을 가지고 이러한 그 금융의 혁신은 사실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처럼 스테이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또는 가격이 특정 자산에 고정되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면 달러에 고정되고 원화면 원화에 고정되겠죠. 그렇게 가치가 이제 일정하게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고 이것을 계속 내 카드에다 넣어두고 실제로 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면 몇 가지 혁신적인 이 크립토커런시를 너무 좋아하는, 블록체인에 너무 빠져있는 이러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만드는 작은 시장에서의 재미있는 이벤트들은 있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매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믿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스테이블 코인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준비금이라든지 공시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자결을 갖춘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믿고 이 크립토의 영역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리 삼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채택도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혁신적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한다거나 또는 실제 금융기관들, 뭐 블랙락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추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채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사실 대장이잖아요. 대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혼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고요. 이런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이 활발하게 이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일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커런시, 디파이 세상에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코인을 거래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쉬다가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 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빼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는 좀 무서워 라고 하는 경우에 대기 자금으로서 이것들을 스테이블 코인화 시켜놨다가 언제든지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크립토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도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그냥 우리들의 대장 받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이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기업의 성장 전략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런 성장 전략을 취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주요 기업들이 세상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에게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디파이에서 열심히 이제 크립토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숏, 롱 이런 얘기 나오죠. 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막 자산들을 거래를 막 하다가 하다가 뭔가 시장이 지금 내가 당장 트레이드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트레이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며칠 정도는 쉬고 또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와서 다시 트레이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순간들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전환이 매우 간편하죠. 왜냐? 같은 크립토커런시이기 때문에 즉시 전환해서 현금하고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디지털 현금 보관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에 대기자금화 시켜놓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위험을 내가 좀 리스크를 해칭하는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 즉 변동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디파이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전략을 짜서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운용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통화로하여 거래를 효율화하는 이러한 도구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일반 투자자들의 이러한 우리가 보통 개미라고 하죠.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를 넘어서서 정말 큰 자금을 들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언가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 디파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진입 문턱을 완화해주는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차원에서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금융 혁명이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 근본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적으로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인프라 차원에서도 이 재편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기존의 피지컬 화폐가 세상에 장악하던 시절에는 이 돈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현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 얼마가 얼마로 이동했다. 장부상의 숫자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기술이죠.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가 거기서 수없이 많은 트랜잭션들이 발행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발생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이 현금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의 심지어 정보, 현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밭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될 것이고 그것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조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은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당연히도 거래하고 싶으면 달러 사다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석유 무조건 달러로 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화폐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공존하는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심리스하게만 왔다 갔다 수합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이 화폐들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들 간의 거래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히 큰 이 바라보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제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알 수 없는 트랜잭션들이 발생한다 이래서 뭐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요즘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후원금 이거부터 우리 이걸로 바꾸자. 그래서 투명하게 모두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게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이 국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훨씬 더 뾰족하고 정밀하게 채워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는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배를 불리고 있던 은행들의 수익 모델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 빅테크들의 결제 플랫폼이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도구로만 존재하던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활용하면서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은행들의 수익 모델을 잠식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발행한 CBDC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외환 시장, 송금 시장 이런 것들이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극화 또는 우리가 달러 패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균형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금융질서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구조, 인프라가 전환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좀 영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공존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전통금융이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든 근원에 뭐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통금융이 흔들리고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이, 기술 기반의 금융이 등장하게 된 원인도 여기랑 관련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었던 2008년, 2009년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됐던 여러 가지 미국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퍼졌었죠. 저도 그때 상당히 그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격했던 것은 우리가 신뢰를 완전히 위임한 곳이 우리를 배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기관, 전통금융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틈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파고들게 됐던 건 거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스테이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대한 신뢰를 주는 것. 그럼 그것의 방법은 결국에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행된 금액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해줄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것. 그러려면 준비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준비금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 준비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전통금융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규제하고 감독책이 무조건 정립돼야겠죠. 사실은 이 규제 없애주세요, 감독책이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제 기반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 인프라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다 없애고 우리 것만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인프라하고의 상호 운용성을 실제로 갖추어서 활용 가능한 방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존의 전통 금융이랑 같이 시장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세계 경제와 개인 금융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인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니즈를 가지신 분 누구시냐면 제 주변에 자식들 유학 보내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한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명문대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사실은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항상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문제를 법적으로 준법을 하며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인들이 뭐 해외 송금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편 결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신용사회잖아요. 누구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그냥 모바일로 페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니 도대체 뭐 지급 결제 간편화가 무슨 말이야, 이미 다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와닿는 이제 그러한 그 감각이 좀 다른 어떠한 뭐 해외 송금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신용 사회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딜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구 같은 것들이나 역직구 이런 것들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행 가서 그 해외여행 나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해외로 송금을 편하게 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불편하니까 그냥 안 했던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송금 결제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생활의 변화 충분히 크게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서도 사실 이제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코인으로 10억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던가 뭐 이러한 이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과반이었나가 20대라고 했다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투자 수단으로서 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정하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못하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요것을 뭐 안전한 대기 자금이라든지 안전판으로 활용해서 이 크립토커런시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눈 가리고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해야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작은 소액이나마 재밌게 한번 새로운 투자를 해보는 것 또는 내 자산을 좀 그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는 뭐 달러로 좀 바꿔놓고 싶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을 때에 굉장히 쉽게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투자나 저축 수단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피디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쓰는 돈이 만만치
많지 않아요. 월마다. 그쵸?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에 없는 건 티빙이나 왓챠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음악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번 달에 너무 바빠서 넷플릭스를 거의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돈을 맨날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서브스크립션이 이렇게 먼틀리로 생겼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 만큼, 읽은 만큼, 들은 만큼 돈 내는 것이 사실상 뭐 몇십 원, 몇 원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복잡하고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굉장히 싸고 편하고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술 기업들이 쟤네 지금 저렇게 비싸잖아. 우리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가능하게 네가 읽은 만큼만 돈 내, 쓴 만큼만 돈 내, 본 만큼만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로 가겠죠. 그럼 당연히도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쓴 만큼, 본 만큼, 즐긴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이러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들도 개인 생활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결국에는 디지털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함에 따라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된다거나 혹은 뭐 해킹에 쉽게 노출된다거나 하는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더 공부하고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보고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도움 요청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도 누군가는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처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제일 주가 올랐던 기업들이 좀 있었죠. 페이먼트 아니면 벤사 이런 애들. 예, 그런 뭐 피지사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바로 시장에서 드러나는 주가의 상승의 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야 우리 이거 뭐 해야 되나 봐 라고 이제 시작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생태계가 발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뭐 안전하게 보관할 거야, 혹은 관련된 파생된 서비스가 뭐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 생태계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태계에서 앞장설 수 있을 만한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더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면 토론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가고 하는데 가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 이거 누가 쓰냐 뭐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원화는 국내용 화폐 아니냐 뭐 원화는 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원화의 약세에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이제 유체 이탈하신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화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될 거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정말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원화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을 하자라는 차원인 건 거지 우리가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화의 가능성을 논한다라고 하면 이건 선택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지금 빨리 고민해야 되는 차원인 거지 할래 말래라고 하면서 시간을 늦춰서는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강력히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은행의 모 그 교수님께서 교수 출신들 대부분 한국은행 가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화는 경쟁력도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가 쓰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얘기를 내가 하면 몰라도 지금 원화가 사실은 국내용으로 머물게 된 이유는 한국은행 때문이거든요. 못 나가게 통제하니까. 자금을 못 나가게 통제하고 본인들이 그걸 추적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만 가둬놓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건 거죠. 근데 그것의 원인을 근거를 제공한 곳에서 우리만 쓰는 돈인데 이걸 왜 만들어?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국제화폐로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건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국제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국내에 가둬놓으면. 그러니까 아까 뭐 유학 간 자식들한테도 한 해에 1억 이상인가를 못 내보내요, 돈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건 거고. 왜냐면은 그럼 다 통화 추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사실은 이제 리소스고 돈이고 노력이고 이런 건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대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측에서 우리는 화폐 대체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통 금융권이 이 통제의 근거로서 화폐 대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측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체제로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본다면, 일단 전통 화폐, 전통 금융, 전통 자본시장이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언뱅크드, 즉 은행의 혜택, 은행의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은행 시스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주고 신용평가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다 비용이고 돈이죠. 돈이고 시간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거죠. 쟤네들 그냥 굳이 유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안정화를 깨야겠어 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등장을 해서 그런 언뱅크들에게도 금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와주는 격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떠한 부와 편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화폐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차원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화폐 영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못하던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만은 충분히 화폐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화폐는 안정성이랑 신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정성과 신뢰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저는 사용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면 충분히 기존의 신뢰와 안정성을 받아서 운영되던 어떠한 화폐와 동일한 안정성, 동일한 신뢰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금융 생태계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고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시행령 만들어지고 하면 1년, 2년 되거든요. 지금 1년, 2년이면 이미 그 기업들이 무언가를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법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발의된 것만도 4건이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융위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발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10월달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시바삐 준비되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제도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게 해줄 거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테니까 너네 빨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 좋은 기술 가지고 와 라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진짜 부딪히고 있고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는, 이 생존이 달려있는 기업들이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시장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제도화하고 정부가 다소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육성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더, USDC, 페이팔 등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우리가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발행하고 있는 서클 USD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유율로 치면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90% 아마 육박할 거예요. 그래서 테더가 한 67, 8%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서클이 한 20% 정도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그냥 99%가 달러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두 회사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에 진짜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도 사실 본인들의 통화가 좀 불안정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경제 상태가 좀 불안정한 국가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에서는 원래도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통화 대신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얘가 달라진 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쉽게 크립토 지갑 계좌만 만들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이 본국으로 달러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지만 아주 전송이 용이한 그러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 저비용 해외 송금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무언가 어디서 뭐 생필품을 산다거나 여행 가서 쓴다거나 할 때 이걸 다시 또 뭐 달러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지급결제 사용하면 편하겠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지급결제 스테이블 코인 계좌랑 그대로 연동한 다음에 비자카드 등에 연결해서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비용 해외 송금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후 그 다음 단계로 글로벌 상에서의 지급결제 인프라로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테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USDC 같은 경우에는 테더에 비해서 점유율은 아직 낮으나 저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이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제 USDC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는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얼마나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탈중앙화라고 소위 말하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규제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같은 데 참여하는 기관들이 담보자산으로서 USDC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기관과 기관 간의 결제 또는 무역금융 같은 데 있어서의 기업과 기업 간의 결제를 용이하게 할 때에는 오히려 테더보다는 USDC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의 표준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통 금융이 사실은 수행했어야 되는 많은 영역이 이제 블록체인 금융과 통합이 되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 있어서 이 테더라든지 서클과 같은 USDT, USDC와 같은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4대 은행, 5대 은행들이 이제 주로 우리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클이나 테더사 모두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던 금융 시스템을 빅테크나 핀테크들이 진입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은행이 없는 금융의 구조가 좀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이 우리 지급결제로 잘 알려진 이 핀테크 기업이죠. 이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도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 결제 툴을 사용하는 모든 곳들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단순히 기존에 있는 화폐들을 지급 결제에만 도와주던 툴로서 밖에 이제 존재하지 않던 페이팔이 이제는 본인들이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그 격상이 되는 건 거죠. 그러한 구조가 가속화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리브라는 여러분들 더 페이스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도했던 사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을 때에 그 당시는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저커버그가 청문회도 끌려가고 결국에는 뭐 과징금도 막 맞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듣고 포기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당시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만 이제 M&A를 시키면서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렸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왜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왜 이렇게 다들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다 단합하여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 기업을 통해서 등장했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결제라든지 돈을 송금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죠. 통화 주권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금융 전반에 깔려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 또는 이 돈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숫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러한 데이터 주권까지도 기업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협을 느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패로는 끝났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만한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설 통화를 발행하려고 한 첫 시도였다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 통화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는 억눌려서 이제 저커버그 같이 이제 뭐 사실은 너무나 저명한 인사가 그리고 또 너무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들이 또 다른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제도 성장하고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정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그리고 이 민간에서 이러한 몰려오는 여러 가지 혁신의 이런 분위기들을 감지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중앙에서 뭐 해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크립토커런시죠. CBD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CBDC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미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사가 갖춰야 되는 뭐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감시할 수 있을까 하는 시장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게 되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앞다투어서 CBDC 실험, 연구, 실증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통화는 원래 통화 자체가 정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디지털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영역이지라고 했던 전통적인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낸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만든 돈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좀 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이 굉장히 열심히 요즘에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발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뭐 은행이 해야 되고 금융이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이 디지털 자산은 들어가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도 못 만들고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총재님의 이제 입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총재님은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본인들이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까신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받아들여졌고요.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사실 법정 화폐를 완전히 대신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에 대해서 뭐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랑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놓고 경쟁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중앙은행에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발행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사용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법정화폐가 가지는 위상을 만들어 준 것인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죠. 그렇게 믿고 위임해 주었던 우리의 권한인데 우리 열심히 사는 것밖에 안 했는데 끝없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도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맞아? 너네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생기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에서는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어요. 비트코인 채택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도구가 등장한 이상 그러한 등락이 큰 어떤 크립토커런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불안정한 국가라든지 이런 곳들은 당연히도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옵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 화폐 대체제로 인식하고 이건 통화 주권을 위협할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오히려 이 통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시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혁신을 좀 더디게 만들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체제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완하고 또 경쟁을 하는 과정으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모든 좋은 것은 저는 건전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토스 같은 서비스가 극강의 UI를 가지고 있잖아요. UI, UX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 쓰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쉽게 만들었지라고 하는 UI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은행 앱들 어떻죠?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으로 쓰는 은행, 일단 법인으로 쓰는 은행 앱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페이 하려고 쓰면 또 다른 페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주거래 은행에 관련된 앱이 한 5개 정도가 앱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나 혁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나눠 갖기를 하고 있죠.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으로 이 전통 금융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권력도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으로도 실제적으로 혁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즉, 혜택은 국민들에게 온다, 유저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에 보완과 경쟁의 과정에서 함께 공존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에서 달러로 또 다시 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의 개념을 바꾸는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단순히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그냥 어떠한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투기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기판이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으시지만, 제가 그것들이 탄생하게 됐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진화해오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망에서 발현된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 앞부분에도 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기는 했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각자들이 화폐를 통화 주권을 위해서 가지기를 희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돈을 보내거나 쓰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또 편리하게 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각국이 각자만의 화폐를 가지고 있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돈이 국경을 넘어갈 때 나오는 비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할 새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등장하면서 각국의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 통과시켰고요. 허용했고요. 싱가포르라든지 중국도 심지어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각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통화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즉 자신들의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통화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 국경을 넘는 마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둘 다 같이 달성하기 어려울 거야. 이 마찰 비용을 없애면서 통화 주권도 유지하는 것,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화폐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혁신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러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특화형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말씀드렸던 USDT라든지 USDC 같은 이러한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한 이래로 상당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한 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 기반 아니고 각국 자국의 어떠한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지금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 페이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지급 결제의 핀텍 사업을 영위하던 곳들이 내가 지급 결제하고 있는데 발행 못할 거 뭐야? 라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 지급 결제 툴 쓸 거면 우리 거 스테이블 코인 쓰세요 라고 하는
강화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제에 좀 특화를 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 활발하게 미국의 어떤 정치 지형에 후원금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리플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코인이죠. 거기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의 혹은 어떤 국제적인 그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에 있어서의 역할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특화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금과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스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가치 안정을 금 같은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동의어로 생각되는 시대는 이미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산 기반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용도 기반의 특화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래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제 기존 금융권이랑 그러면 서로 너가 죽으면 내가 산다 뭐 이런 제로섬 게임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서 금융권이나 한국은행의 반응을 보면 그런 제로섬 게임을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런 반발이 훨씬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 은행이 기존에 하던 은행이 잘하던 역할과 그리고 이게 기업형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건 거죠.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무언가 겹치는데 대신에 이 겹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다수 대중에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쟁, 협력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협력 구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 개인 지갑에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5천 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너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서 받아가. 대신에 이 한 스테이블 코인이 10,000원이야.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 지갑 안에 5천만 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또는 5천만 원 한번 보여준 다음에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제가 빼서 다른 데 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발행돼서 그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신뢰, 안정성 이런 것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규제도 중요합니다. 발행된 준비금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리고 KYC라든지 AML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이 가장 잘하는 영역도 아니고요. 민간이 어떤 그 공공 영역이 보완해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랑 충분히 협력하여 각자의 아레나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서비스의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경쟁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생겨야 다 정신을 좀 차리겠죠? 네, 그래서 경쟁이 생겨야 더 좋은 서비스, 더 편한 서비스, 그리고 좀 더 고민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존 금융권에게도 혁신을 좀 추동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기존 금융권, 전통 금융권, 전통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 공존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책을 쓴 저자로 이제 오늘 이 WGN TV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만 가지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해요. 반대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은행부터 라고 주장하는 또 금융권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반대의 주장들이 서로 논의도 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토론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세임 스테이지에서의 기본적인 정보,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 붙잡고 계속 끝없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러한 사회가 같은 선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현상,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현황을 바라보고 사회가 같이 빠르게 논의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발전적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기본 기초 자료로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술쟁이들이 만들어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부터 한번 끌어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정보
정보가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쭉 망라해 놓은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저자들이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명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쉽게 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받는 피드백도 읽었는데 쉬워서 여러 권 사서 친구들 나눠주고 있어요. 읽었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쉽네 라고 하는 이 피드백을 들을 때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AI에 대한 논의는 진짜 활발하잖아요. 정부도 막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막 KLLM 만들겠다고도 하고 모든 일반인들도 다들 이제 챗GPT 사용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손 안에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사실은 AI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각종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사오고 내 심부름도 해서 여기 가서 호텔도 예약하고 뭐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저를 대신해서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제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 이만큼 저기서 이 노력 이만큼을 막 사오고 할 텐데 엄청나게 짜잘한 단위의 소액 결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질 텐데 기존의 금융 생태계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죠. 하지만 블록체인 지갑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근미래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한다? 원화는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이 산업을 마구마구 확대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될 수많은 머니 트랜잭션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또는 다른 나라 통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말에서 죽 써서 개주는 이런 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풍성하고 활발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이것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시급성을 저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꼭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논의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